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중 구름도 쉬어넘는 깊은 골짜기 아래 소박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정겹게 지저귀는 이곳은 세상에 시끄러운 소문조차 닿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면 저마다 연장을 챙겨 들고 밭으로 나가 구슬땀을 흘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굴뚝마다 하얀 연기를 피워 올리며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 마을 산자락 가장 높은 곳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총각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초가집 한 채를 정성껏 돌보며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살고 있는 초가집은 비록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로 작고 낡았지만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늘 정갈하고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손때 묻은 지게가 놓여있고 처마 밑에는 그가 산에서 정성껏 해온 맷나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곤 했지요. 돌쇠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들이켜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비록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부모님이 계시던 시절처럼 정성을 다해 차려 먹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욕심이나 화려한 꿈 대신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나무를 하고 조상님이 물려주신 이 터전을 잘 지켜내는 것만을 유일한 보람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보며 입을 모아 착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를 바보 돌쇠라고 부르며 안쓰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힘든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면서도 그 대가로 엽전 한 푼 제대로 챙길 줄 모르는 그의 순박함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수룩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도 밟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옮기는 돌쇠는 사람들의 놀림에도 그저 허허 웃으며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일이지요. 라고 말하며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의 깊고 맑은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을 마주하는 것처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어 마을 아이들도 돌쇠만 보면 반갑게 달려와 그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놀았습니다. 돌쇠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새벽녘 산안개가 채가 시기도 전에 시작되는데 그는 늘 날이 무딘 도끼를 정성스럽게 갈아지게 얹고 깊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험하고 가파르지만 돌쇠에게는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이자 친구처럼 느껴졌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산속에 들어서면 나무들이 내뿜는 싱그러운 향기가 온몸을 감싸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마치 그에게 말을 거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했지요. 산신령님, 오늘도 나무 몇 가지만 빌려가겠습니다. 산을 아끼고 보호하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 테니 부디 굽어 살펴 주십시오. 라고 그는 나무를 하기 전 항상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결코 살아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는 법이 없었으며 오로지 쓰러진 고목이나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들만을 골라 조심스럽게 모아 지게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해온 첨나무는 연기가 적고 불꽃이 오래가기로 마을에서 정평이 나 있었지만 돌쇠는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 때도 다른 나무꾼들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내놓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돌쇠야, 네 나무는 질이 좋으니 값을 더 받아도 된다라고 조언해 주어도 그는 나무는 산이 준 선물인데 제가 어찌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곡식과 비바람을 가려줄 집만 있다면 더 이상의 재물은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히는 짐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장날이 끝나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돌쇠는 소박한 장거리를 가슴에 품고 다시 산골 마을로 돌아오는데 가는 길에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은 멀리서 걸어오는 돌쇠의 지게 소리만 들어도 그가 돌아왔음을 알아차리고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돌쇠는 가끔 주머니에 든 사탕이나 말린 과일을 꺼내 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의 웃음소리에 자신의 피로를 씻어내곤 했습니다. 비록 돌아갈 집에는 반겨줄 가족이 없었지만 마을 전체를 자신의 가족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그의 마음 속에는 외로움보다는 충만한 평화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돌쇠의 집 부엌에는 오래된 가마솥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그는 매일 저녁 그곳에 불을 지피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며 보리밥과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그는 비로소 하루의 긴장을 풀고 작은 밥상 앞에 앉아 감사의 기도를 올린 뒤 수절을 들었습니다. 가끔은 산에서 따온 머루나 다래를 후식으로 즐기며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벗삼아 홀로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오늘 집도 잘 지키고 정직하게 나무도 해왔습니다. 부디 저 하늘 위에서도 근심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부모님의 빈자리를 자신의 성실함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날에 돌쇠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쐈다가 잠시 숨을 고르며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들이라 돌쇠도 무의식 중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글쎄, 저 아래 동네에서 과부 셋이 이 마을로 이사를 온다더군. 다들 솜씨도 좋고 미모도 뛰어나다는데 어쩐지 눈빛이 보통이 아니라고들 하네라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돌쇠는 그저 새로운 이웃이 오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예감이 아주 잠깐 그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이내 고개를 흔들며 물통을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여느 때처럼 집 주변의 울타리를 보수하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방풍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윳짚을 엮어 지붕에 구멍난 부분을 메우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막기 위해 창호지를 새로 바르는 작업은 꽤 고된 일이었지만 돌쇠는 땀을 닦으며 즐겁게 일했습니다. 집이 따뜻해야 겨울을 잘 날 수 있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집을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임무다라고 그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박한 마음과는 달리 마을 밖에서는 이미 그를 겨냥한 누군가들의 짓궂은 계획이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정말로 소문대로 3명의 과부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은 이사를 오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며 사교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마을에서 가장 만만하고 이용하기 쉬운 사람을 찾아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거나 이득을 취하려 했는데 그들의 레이더망에 가장 먼저 걸려든 사람이 바로 바보 돌쇠였습니다. 돌쇠의 성실함과 큰 재산은 없어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의 알짜배기 땅과 집터가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에는 아주 매력적인 먹잇감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저 돌쇠라는 총각만 잘 구슬리면 우리가 이 마을에서 자리를 잡는 게 훨씬 쉬워질 거야 라고 그녀들은 남몰래 수군거리며 돌쇠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평소처럼 산에 다녀오다가 마을 어귀에서
이 세 여인과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녀들은 약속이나 한 듯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돌쇠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나무꾼 총각 아니신가요?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저희는 이번에 이사 온 사람들인데 길도 잘 모르고 도움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 인사드려요. 라며 상냥하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여인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는 돌쇠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진 채 지게를 고쳐매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예. 저는 이 윗동네에 사는 돌쇠라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라고 그는 자신의 선한 본성대로 대답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덫의 시작임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과부는 번갈아 가며 돌쇠의 집을 찾아오거나 산길목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사소한 부탁을 하며 그를 귀찮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씨, 우리 집 지붕이 조금 새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혹은 무거운 항아리를 옮겨야 하는데 연약한 여자들끼리는 도저히 안 되네요. 라는 식으로 그녀들은 돌쇠의 친절함을 이용했습니다. 돌쇠는 제일도 바쁜 와중에 그녀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매번 달려가 구슬땀을 흘리며 일을 도와주었지만 그녀들은 고맙다는 말보다는 돌쇠를 비웃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돌쇠는 가끔 그녀들의 태도에서 위화감을 느꼈지만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라며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돌쇠가 새 과부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몇몇 걱정 어린 시선들이 그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는 박 영감님은 어느 날 돌쇠를 불러 앉혀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충고를 건넸습니다. 돌쇠야, 사람의 마음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법이란다. 너처럼 순수한 사람은 남을 믿는 게 좋지만 때로는 그 믿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돌쇠는 영감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도 속으로는 설마 저분들이 나쁜 뜻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그녀들의 무리한 요구를 묵묵히 들어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 과부는 돌쇠의 반응을 살피며 점점 더 대담한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돌쇠의 정직함과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여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서로 내기를 걸며 누가 먼저 돌쇠의 활을 돋우거나 그를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경쟁하듯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그녀들의 변덕에 맞춰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몸은 점점 지쳐갔고 밤마다 홀로 앉아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남에게 베푼 선행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다시 찾아올 아침을 준비하며 무거운 눈꺼풀을 닫았습니다. 돌쇠의 집 마당에 있는 커다란 감나무는 해마다 주황빛감을 가득 매달아 마을 사람들에게 풍성한 가을의 정취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는 올해도 잘 익은 감을 따서 이웃들과 나눌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세 과부는 이 감나무조차 자신들의 시험 도구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들은 돌쇠가 정성껏 수확해 놓은 감상자를 몰래 옮겨놓거나 흠집을 내어 돌쇠가 이웃들에게 원망을 듣게 하려는 치졸한 장난을 계획했습니다. 돌쇠는 아침에 일어나 사라진 감상자들을 보며 당황했지만 누구를 탓하기보다 자신이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라 자책하며 다시 산으로 올라가 더 좋은 열매를 찾아 헤매는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마을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고 돌쇠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촘촘하게 쳐지고 있었습니다. 새 과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쇠가
사실은 욕심이 많아 좋은 것은 혼자 숨겨두고 남들에게는 찌꺼기만 준다는 식의 헛소문을 은밀하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소문들이 반복되자 몇몇 이웃은 정말 그런가 싶어 돌쇠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돌쇠는 그런 시선의 변화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일까? 라고 그는 밤마다 우물가에 앉아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자문자답하며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신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을길을 청소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진정성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다시 되돌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세 과부는 자신들의 계획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자 초조해졌고, 이제는 돌쇠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하고 위험한 시험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쇠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의 유품과 집을 담보로 한 무시무시한 유혹이자 함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치는 시간에 세 과부는 돌쇠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술상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돌쇠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들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매우 화려하고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돌아가며 돌쇠에게 술을 권하며 돌쇠씨, 이렇게 고생만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큰돈을 벌어보는 게 어때요? 그 낡은 집과 땅을 판다면 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라며 달콤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돌쇠는 술기운 속에서도 부모님의 유산인 집을 팔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부모님의 넋이 서린 소중한 곳입니다. 천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돌쇠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세 과부는 당황하며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돌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직하고 확고하여 그녀들도 순간적으로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유혹 속에 있었는지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으며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바보라 불려도 좋지만 정직함과 효심만은 잃지 않겠다. 내일은 더 당당하게 산에 오르고 내 소중한 집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세 과부의 접근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기 시작했고, 그녀들은 돌쇠의 변한 태도에 분노하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그를 아예 마을에서 내쫓으려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녀들은 돌쇠가 산에서 금괴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혼자 차지하려고 마을 사람들을 속였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내어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몇몇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돌쇠의 집으로 몰려가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평화로웠던 돌쇠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돌쇠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차분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항의와 비난 속에서도 돌쇠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리며 제가 가진 것은 오로지 이지개와 도끼뿐입니다. 산에서 가져온 것은 늦나무와 자연의 공기뿐이니 제발 진실을 믿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동요하던 사람들도 세 과부의 교묘한 이간질에 다시 마음이 흔들려 돌쇠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박영감님이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와 지팡이를 내리치며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평생을 봐온 돌쇠의 정직함을 어찌 이방인들의 혀끝에 놀아나 의심한단 말이냐 라는 그의 일갈의 현장은 일순간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믿어주는 어른의 등장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돌쇠는 자신의 순박함이 때로는 타인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만 동시에 진실은 결코 외면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포용하려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 과부는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더욱 악랄하게 돌쇠를 공격할 준비를 했으나 돌쇠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휘둘리기만 하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을의 평화를 위해 당당히 맞설 준비를 마치며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깊은 밤, 돌쇠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펼쳐질 일들을 그려보았습니다. 부모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비록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저이지만 정직이라는 가장 큰 무기를 들고 이 고비를 넘겨보겠습니다라고 그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낙엽을 굴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지만 돌쇠의 마음속에는 타오르는 촛불처럼 따뜻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깊은 잠에 들며 내일은 반드시 이 혼란이 멈추고 다시 평화로운 숲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꿈꾸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갈등의 정점을 향해 치달으며 돌쇠와 새 과부의 본격적인 대결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어느 이른 아침, 마을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웠으며 사람들의 발걸음 또한 어딘지 모르게 분주하고 어수선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평소처럼 빨래를 하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 중심에는 얼마 전 마을로 들어온 새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들은 마치 무엇인가 큰 비밀이라도 알고 있다는 듯이 입술을 바르르 떨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 바보 총각이 산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지 뭐야. 겉으로는 가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금괴를 쌓아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라며 그녀들은 근거 없는 소문을 독버섯처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 과부는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골라 은밀하게 접근하여 돌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들은 돌쇠가 매일 산에 오르는 이유가 나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딘가에 숨겨둔 보물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탐욕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나무꾼이 매일 산에 가는데 가져오는 나무양이 생각보다 적지 않아 그건 분명 다른 짓을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이야 라고 맏언니 격인 과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 말에 귀가 얇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 돌쇠가 보여주었던 성실함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평화로웠던 마을의 분위기는 차츰 불신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사내들 사이에서도 돌쇠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자네 들었나? 저 윗동네 돌쇠가 사실은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구먼. 산신령이 나타나 황금바위를 알려줬다나 뭐라나 하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양 덧붙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돌쇠가 지나갈 때마다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를 건네지 않고 무언가 훔치려는 듯한 눈빛으로 그의 지게 속을 살피거나 주머니를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문의 주인공인 돌쇠는 이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맑은 얼굴로 이웃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자신의 도끼를 날카롭게 갈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어느 날 오후 나무를 가득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며 돌쇠야, 오늘도 고생 많았다고 격려해 주었겠지만 그날은 사람들이 돌쇠를 보자마자 일제히 입을 닫고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돌쇠는 어리둥절하여 어르신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뒤이은 비웃음 섞인 헛기침뿐이었습니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함을 느꼈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어 그저 무거운 지게를 고쳐매고 서둘러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세 과부 중 둘째가 돌쇠의 집 마당에 불쑥 나타나 마당을 쓸고 있던 그에게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돌쇠 씨, 혼자 사느라 적적하실 텐데 제가 맛있는 부침개를 조금 해왔어요.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나 좀 나누면 어떨까요? 라며 은근슬쩍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돌쇠는 당황하여 아이고, 아주머니, 마음은 고맙지만 제가 지금 집 정리를 해야 해서요. 라며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로 마루에 걸터 앉아 집안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돌쇠의 소박한 방 안 구석구석을 훑으며 혹시라도 금괴나 보물이 숨겨져 있을 만한 장소가 없는지 찾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둘째 과부는 돌쇠에게 물을 한 사발 달라고 청하더니 그가 우물가로 간사히 방으로 뛰어들어가 장판 밑이나 벽장 안을 허둥지둥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부모님의 제사 때 쓰는 향그릇뿐, 그녀가 기대했던 금부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물을 가지고 돌아오자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며 이 집은 참 소박하네요. 그런데 돌쇠 씨처럼 성실한 분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는지 모르겠어. 혹시 어디에 큰 거 하나 숨겨두신 건 아니죠? 라며 떠보듯 물었습니다. 돌쇠는 그저 허어 웃으며 제가 가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낡은 집과 건강한 몸 하나가 전부이지요. 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의중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막내 과부가 산길목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돌쇠를 가로막고 서서 눈물을 훔치며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돌쇠 씨, 제가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어서 당장 엽전 열량이 급한데 혹시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돌쇠 씨라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요. 라며 그의 옷소매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크게 당황하며 아주머니,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라 그런 큰 돈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금방 얼굴을 싹 바꾸더니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왜 혼자만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라며 돌쇠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는 쌩안이 가버렸습니다. 돌쇠는 길가에 멍하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때 뒤에서 묵직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마을의 원로이자 지혜롭기로 유명한 박영감님이 지팡이를 짚은 채 돌쇠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영감님은 돌쇠에게 가까이 다가와 어깨를 툭툭 치며 돌쇠야, 요즘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너도 느끼고 있겠지. 사람들의 입이 칼보다 무섭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쇠는 영감님의 손을 잡으며 어르신, 저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다들 저를 미워하는 것 같을까요? 라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돌쇠를 길가 바위에 앉히고 인자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충고를 이어가셨는데 그의 말씀은 돌쇠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기 아래 동네에서 온 세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너의 순박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어.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단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영감님은 또한 사람의 웃음 뒤에는 가시가 숨어 있을 수 있고 달콤한 제안 뒤에는 깊은 수렁이 있을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을 기해라. 네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집뿐만 아니라 네 자신의 올곧은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말거라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돌쇠는 영감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자신을 둘러싼 이상한 기류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고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치는 이웃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는데 예전처럼 따뜻하게 맞아주던 김서방도 고구마를 나눠주던 이씨, 할머니도 모두 차가운 외면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투로 일관했습니다. 어이 돌쇠, 혼자만 부자 되지 말고 우리한테도 팁 좀 알려주게 나라는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올 때면 돌쇠는 심장이 옥죄어 오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이 정겨운 마을이 어쩌다 이렇게 삭막하고 무서운 곳으로 변해버렸는지 슬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박 영감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기며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을 속인 적이 없었지만 세상은 가끔 그 정직함을 어리석음으로 치부하거나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라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 남을 속이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돌쇠의 마음속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시험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긴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과부는 마을 광장에 모여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돌쇠의 집을 조사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돌쇠가 보물을 숨겨두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마을 전체의 손해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맏언니 과부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일부 청년들은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몽둥이를 들고 일어섰고 선량했던 이웃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돌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마침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정리하다가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고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애워싸고 험악한 표정으로 그를 위협하며 당장 숨겨둔 보물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돌쇠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이미 세과부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그의 진실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과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돌쇠에게 다가가더니 마치 그를 위하는 척하며 돌쇠씨, 이제 그만 실토하세요. 자백하면 마을 사람들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라며 그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돌쇠는 그녀들의 사악한 눈빛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이것이 정교하게 짜인 함정임을 비로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돌쇠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눈을 감아 마음을 가다듬은 뒤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신다면 제 집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하지만 만약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저를 이렇게 몰아세운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라고 그는 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사람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선동하던 세과부도 예상치 못한 돌쇠의 강한 반항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곧바로 당연히 조사해야지, 숨긴 게 없으면 왜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겠어. 분명 어딘가 교묘하게 감췄을 거야 라며 다시금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마을 장정들이 돌쇠의 집안으로 들이닥쳐 장독대를 깨뜨리고 구들장을 드러내며 집안 곳곳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이 부서지고 정성껏 가꾼 마당이 짓밟히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묵묵히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새 과부는 앞장서서 구석구석을 살피며 여기를 파봐라, 저 기둥 뒤를 확인해라 하며 지시를 내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집안 그 어디에서도 금괴는커녕 엽전 한 푼 나오지 않았고 오로지 낡은 옷가지와 말린 삿나물, 그리고 돌쇠의 성실함이 묻어나는 소박한 생활용품들만이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자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정말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괜히 사람을 잡은 거 아니야 라며 수군거렸고 돌쇠를 향했던 분노는 서서히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새과부는 초조한 나머지 아직 지하실을 안 봤어, 분명 땅 밑에 숨겼을 거야 라며 억지를 부렸지만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녀들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난장판이 된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짓밟은 이웃들을 원망스러운 눈빛 대신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박영감님이 다시 한번 군중 앞에 나타나 호통을 치셨는데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마을 전체를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저기 저 돌쇠의 손을 보아라. 매일같이 도끼질을 하고 나무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터진 저 손이 보물의 주인의 손이겠느냐 라며 영감님은 돌쇠의 거친 손을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고는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채 들고 있던 몽둥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영감님은 이어 새과부를 손가락질하며 너희들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선량한 사람을 파멸시키려 했으니 그 대가를 어찌 치르려 하느냐라며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새과부는 전세가 역전된 것을 직감하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희도 소문을 듣고 마을을 위해 그런 거예요. 저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라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의 눈은 더 이상 그녀들에게 속지 않았고 차가운 멸시의 시선이 그녀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돌쇠는 무너져 내린 자신의 집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여러분, 제게 보물은 없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여러분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이 마을의 평화였습니다라고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몇몇 아낙네들은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고 마을 남자들은 미안한 마음에 돌쇠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새과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며 마을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려 애썼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처지라
세상 물정에 어두워 실수한 것이라고 울먹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님은 단호하게 실수와 악의는 구분해야 하는 법이다. 너희들은 돌쇠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명예와 영혼까지 짓밟으려 했다며 그녀들의 변명을 일축하셨습니다. 마을은 일순간 정막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이제 돌쇠에게 진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에 빠진 표정들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괜찮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라며 그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돌쇠에 대한 소문 대신 새 과부의 간교함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루게 되었고 돌쇠의 집은 다시 평온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대할 때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못하고 조금은 조심스러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 과부는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마을을 떠나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녀들은 이제 돌쇠를 아예 마을에서 축출할 수 있는 더 정교하고 무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의 제사 음식을 훼손하여 그 책임을 돌쇠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반인륜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돌쇠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부서진 자신의 집을 수리하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속의 고요함만이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그는 나무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나무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쉽게 변하는 걸까? 나는 그저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인데라고 말하며 그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도끼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이미 새로운 음모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돌쇠는 또다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박 영감님은 새과부의 움직임이 수상쩍다는 것을 간파하고 남몰래 그녀들의 뒤를 밟으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영감님은 돌쇠가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기로 결심하시고 마을의 다른 원로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셨습니다. 저 요망한 계집들이 우리 마을의 근간을 흔들고 있네. 돌쇠처럼 착한 아이가 희생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라며 원로들은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마을은 돌쇠를 지키려는 세력과 그를 무너뜨리려는 새과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터와 같은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며 다시금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는 지고 차가운 달빛이 마을을 비추기 시작하자 돌쇠는 고단한 몸을 뉘며 내일 있을 마을 제사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마을의 큰 행사인 제사를 돕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기여할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불길하게 울어댔지만 돌쇠는 자신의 진심이 통할 것이라 믿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새과부는 그 시각 마을 선앙당 근처에서 어둠을 틈타 무서운 장난을 치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에서 길게 늘어져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날 아침 마을 제사장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과 돌쇠의 위대한 결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제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돌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고 가장 정갈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비록 며칠 전 사람들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큰 행사를 외면할 수 없었기에
그는 기꺼이 애순이를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쇠는 산에서 직접 캐온 귀한 약초와 가장 결이 고운 쇳나무를 지게에 싣고 제사가 열리는 선앙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으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약물을 조상님께 바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른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묵묵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선앙당에 도착하자마자 돌쇠는 주변의 낙엽을 쓸어내고 제단 위에 쌓인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제사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돌쇠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면서도 선뜻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눈치를 보기에 바빴습니다. 돌쇠는 그런 이웃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단에 올릴 맑은 물을 길어오기 위해 우물가로 향하며 자신의 소임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미워했을지라도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시면 산신령님이 마을의 갈등을 풀어주고 다시 화목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이라 굳게 믿으며 정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성껏 준비하던 제단 근처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와 돌쇠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앙당 안으로 몰려들었고 그곳에는 제사상에 올리려던 귀한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져 엉망이 된 채 발견되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빚은 떡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맑은 술을 담았던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어 이는 단순히 짐승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악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던 제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떨며 이것은 불길한 징조다. 누군가 부정한 손길로 신성한 제단을 더럽혔으니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외치며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공기는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올라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한 해 농사가 망하거나 마을에 역병이 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어젯밤에 선앙당 근처를 배회하던 사람이 누구냐, 라며 서로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을의 이방인이자 소문의 중심이었던 돌쇠와 세과부에게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당혹감에 휩싸여 제단의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진심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온 세과부가 호들갑을 떨며 돌쇠를 향해 손가락질을 시작했는데 그녀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우리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산책을 하다가 봤는데 저 돌쇠 총각이 지게를 지고 선앙당 쪽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걸 봤어요. 라며 맏언니 과부가 가슴을 치며 연기를 했습니다. 그녀들은 입을 모아 돌쇠가 마을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제사를 망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가 며칠 전 집을 수색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신성한 제단을 더럽힌 것이 분명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들의 구체적인 증언에 현혹되어 다시금 돌쇠를 향해 거센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아주머니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어젯밤에 부모님 제사 준비를 하느라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캄모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에게 돌쇠의 진실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고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며 그를 더 세게 밀쳐냈습니다. 새 과부는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며 저 바보 같은 얼굴 뒤에 숨겨진 도끼를 보라며
돌쇠를 마을에서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돌쇠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고개를 떨구었지만 문득 제단 구석에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낯익은 천조각 하나를 발견하고는 눈빛이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조각은 평소 새과부 중 둘째가 즐겨 입던 화려한 비단 옷의 소매자락 끝부분이었는데 그녀들이 서두르다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진 것임을 돌쇠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돌쇠는 그 증거를 조용히 챙기려 했지만 사람들의 감시가 심해 당장 움직일 수 없었기에 일단 마음속으로 깊은 침묵을 선택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는 이제 말로만 해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으며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들의 거짓을 밝혀내야만 자신과 마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돌쇠는 겉으로는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치밀하게 다음 행동을 준비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진실의 무게를 견뎌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급히 회의를 열어 돌쇠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시작했고 세과부는 그 틈을 타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여론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녀들은 우리가 새 음식을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마을의 부정을 타게 만든 저 돌쇠는 반드시 벌을 줘야 합니다라며 교묘하게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갔습니다. 돌쇠는 마을 광장 한 구석에 묶인 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내야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그 비단 조각을 확실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박영감님이 다시 한번 돌쇠 곁으로 다가와 아무도 모르게 물 한 바가지를 건네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박영감님은 돌쇠의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돌쇠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다. 네가 발견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내보이거라라고 짧게 말씀하신 뒤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영감님의 말씀은 돌쇠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용기를 주었고 그는 이제 두려움 대신 차분한 분노를 동력 삼아 정면 돌파를 결심했습니다. 돌쇠는 밧줄에 묶인 손목이 아파왔지만 그 통증보다 더 큰 것은 실추된 자신의 명예와 마을 사람들의 눈을 가린 저 사악한 여인들에 대한 단죄의 의지였습니다. 그는 달빛이 차오르는 밤을 기다리며 자신이 걸어온 정직한 삶의 길을 되새기며 마음을 가다듬고 또 가다듬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돌쇠의 죄를 묻기 위한 마을 회의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마을의 촌장과 원로들이 높은 상좌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고 그 옆에는 승전보를 기다리는 장수들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의 새 과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돌쇠야. 네가 신성한 재단을 더럽히고 마을의 평화를 깼다는 증언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광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돌쇠의 입술만을 주시하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촌장님,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저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며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부모님의 가르침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지만 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단을 더럽혔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오히려 제가 선앙당을 청소하다가 발견한 이 물건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비단 조각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비단 조각을 본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둘째, 과부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인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으며 진실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새 과부는 당황하여 그게 무엇인데 우리를 쳐다보느냐, 네가 어디서 주워온 걸 가지고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 하다니. 정말 가증스럽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둘째 과부가 그 비단 옷을 입고 다니던 것을 기억해냈고 의구심 섞인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돌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촌장에게 다가가 비단 조각을 건네며 이 비단은 우리 마을에서 오직 저 아주머니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신 옷감입니다. 만약 제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저분의 소매자락이 멀쩡한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촌장은 비단 조각을 유심히 살핀 뒤 고개를 끄덕이며 둘째 과부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발을 떼지 못하고 주저하며 동료들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그녀를 강제로 앞으로 데리고 나오자 그녀의 오른쪽 소매 끝이 날카로운 것에 걸려 찢겨나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침묵에 잠겼고 세 과부는 서로의 탓을 하며 분열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탐욕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네가 제대로 처리 안 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냐 라며 맏언니 과부가 둘째를 타박하자 둘째 역시 언니가 시켜서 한 일인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라며 비밀을 스스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볼썽사나운 다툼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배신감과 허탈함에 고개를 저었고 돌쇠를 오해하고 핍박했던 자신들의 행동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저 요망한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 평생을 함께한 돌쇠를 죽이려 했구나 라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돌쇠를 묶고 있던 밧줄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풀어졌습니다. 돌쇠는 자유로워진 손목을 어루만지며 원망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이웃 간의 신뢰가 깨진 것에 대한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은 통쾌했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과부는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마을을 위하려 했던 것뿐이다. 돌쇠가 수상해서 조사를 한 게 무슨 죄냐라며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박 영감님이 군중 앞으로 나서며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뿐이로구나. 신성한 재단을 더럽히고 이웃을 모함한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다라며 일갈하셨습니다. 영감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물으셨고 사람들은 이제 그녀들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녀들의 탐욕은 결국 자신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사람들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원한 것은 누구의 처벌이 아닙니다. 그저 예전처럼 정직하게 나무를 하고 이웃들과 웃으며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의 순박한 마음씨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쇠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사죄의 인사를 건넸고 광장은 어느덧 용서와 화해의 기운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이웃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이 다시 진실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부모님이 물려주신 정직의 가치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촌장은 결단을 내려 새 과부에게 마을을 떠날 것을 명했고 그녀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보따리를 싸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들이 떠난 자리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마을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듯했으며 사람들은 비로소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망가진 제단을 복구하고 다시 제사를 지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중심으로 다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돌쇠는 앞장서서 제단을 청소하고 깨진 기물을 정리하며 예전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마을의 안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굳게 결속시키는 접착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다시 가져와 제단을 풍성하게 채웠고 돌쇠는 그 정성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다루며 자리에 올렸습니다. 비록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제례는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돌쇠는 제관 옆에서 보조하며 마을의 풍년과 이웃들의 건강을 기원했고 특히 자신을 믿어주었던 박영감님의 건강을 빌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달빛은 환하게 차올라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으며 숲속의 나무들도 바람에 흔들리며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제사가 무사히 끝나자 사람들은 선앙당 마당에 둘러앉아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간의 오해를 풀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이웃들이 건네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비로소 긴장을 풀며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긴 겨울을 보내고 피어난 봄꽃처럼 화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돌쇠야. 네가 정말 이 마을의 보배다. 우리가 정말 미안했다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저 아닙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지요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며 이웃들의 정에 취해 오랜만에 평온한 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돌쇠는 박 영감님과 함께 마을길을 내려오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영감님은 돌쇠야. 이제 너는 바보 돌쇠가 아니라 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다. 정직함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란다라고 말씀하시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돌쇠는 영감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이 지켜온 집과 산, 그리고 소박한 꿈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을의 갈등은 모두 해소되었고 돌쇠는 더 이상 외로운 나무꾼이 아닌 마을 사람 모두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도착하여 낡았지만 포근한 초가집을 바라보며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드디어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정직함이 저를 구했습니다. 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달빛 아래 주황빛 열매를 반짝이며 돌쇠의 귀환을 반겨주었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다시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끄고 이불을 덮으며 이제야 비로소 근심 없는 깊은 잠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어느 때보다 고르고 평온했으며 내일의 산행을 기대하는 설렘이 가슴속에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번 일을 겪으며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을 흔들려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또한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주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이제 돌쇠의 정직함이라는 새로운 기둥을 얻어 더욱 튼튼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변모해 나갈 것이며 돌쇠의 이름은 바보의 대명사가 아닌
진정한 용기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평온한 숨을 고르며 돌쇠의 내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았던 그의 심성이 온 마을을 적시고 시기심 많던 사람들의 마음조차 깨끗하게 씻어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돌쇠는 꿈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풍성한 가을 숲을 거닐며 환하게 웃고 있을 것이며 그의 머리맡에는 내일 아침에 갈아낼 잘 벼려진 도끼가 놓여 있어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돌쇠의 평온한 마음을 닮아 걱정 없는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깊어가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달콤한 꿈의 세계로 빠져드시길 권합니다. 마을 광장의 횃불은 바람에 일렁이며 붉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선 돌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작은 비단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제껏 자신을 억누르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의 무게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먼저 둘째 과부의 찢어진 옷자락과 자신이 선앙당 구석에서 발견한 비단 조각이 정확히 일치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녀들이 어떻게 자신을 모함하고 마을의 신성한 제사를 망치려 했는지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어조로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널리 퍼져나갔고 그저 어수룩한 나무꾼으로만 여겼던 돌쇠의 당당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점차 진실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과부는 자신의 옷자락이 물증으로 드러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가리려 애썼지만 이미 수많은 눈동자가 그녀의 비겁한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지에 몰리자 옆에 서 있던 맏언니 과부의 옆구리를 찌르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욕심으로 뭉쳤던 그들의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너무나도 쉽게 바스러지고 말았습니다. 맏언니 과부는 오히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은 네가 독단적으로 벌인 짓이 아니냐라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고 막내 과부 또한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은 그저 따라왔을 뿐이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들의 볼썽사나운 폭로전은 돌쇠가 겪었던 고초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모함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미안함이 동시에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엄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바닥에 3번 내리치며 장례를 정돈시킨 뒤 돌쇠를 향해 깊은 탄식과 함께 사과의 뜻을 비쳤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이 어두워 내 진심을 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을 뻔했구나. 평생을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을 외지인들의 간교한 혀끝에 놀아나 의심했으니 이 부끄러움을 어찌 씻겠느냐라며 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촌장의 사과가 떨어지기 무섭게 돌쇠를 몰아붙였던 마을 장정들과 아낙네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떨구며 자신들의 경솔했던 행동을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는 무거운 정막이 흘렀고 이제 남은 것은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일을 파멸시키려 했던 세 여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뿐이었습니다. 박영감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천천히 군중 앞으로 나서더니 새 과부를 향해 서늘한 꼬지짐을 던지셨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산신령의 호령처럼 위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나 마음이 가난하여 남의 것을 탐하고 해치려 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대죄이다. 너희는 이 마을의 평화를 깼을 뿐만 아니라 하늘이 굽어 살피는 인지상정까지 저버렸으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자격이 없다라고 영감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영감님의 말씀에 동조하며 당장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
다시는 이 근방에 발도 들이지 말아라며 거세게 소리쳤습니다. 세 과부는 뒤늦게 바닥에 엎드려 잘못을 빌었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그녀들이 저지른 악행의 깊이가 너무나 컸으며 마을 사람들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세 과부는 마을 사람들의 감시 아래 서둘러 짐을 싸서 마을 어귀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녀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쓸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떠난 자리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마을의 무거웠던 공기를 씻어내는 듯했고 사람들은 그제야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을 느끼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돌쇠는 그녀들이 떠나는 것을 보며 원망이나 기쁨보다는 그저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이 왜 이토록 쉽게 어지러워지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슬픔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은 다시 예전의 정갈한 모습으로 돌아갈 기틀을 마련했으며 돌쇠의 명예 또한 완벽하게 회복되어 그의 진심이 승리했음을 온 마을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되자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돌쇠의 집으로 몰려가 그가 겪은 피해를 복구하는데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장독대를 새로 들여오고 짓밟힌 마당의 흙을 고르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몸소 갚으려는 듯 정성을 다해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돌쇠는 극구 사양하며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고치면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이웃들은 아니네.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네. 돌쇠 자네에게 진 빚이 너무 많아라며 땀을 흘리며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망치질 소리와 빗자루질 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왔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불신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어느덧 협동과 화해의 기운으로 가득 차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은 돌쇠의 부엌으로 들어가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그를 위해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했는데 집집마다 가져온 귀한 쌀과 나물이 가마솥 안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익어갔습니다. 돌쇠는 마루 끝에 앉아 이 활기찬 풍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이토록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집을 채워주고 걱정해 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이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맺어진 깊은 인연의 중심지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며 돌쇠야. 이제 걱정 마라. 우리가 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마라고 말하며 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마을 촌장님은 돌쇠에게 마을의 공금을 일부 내어주어 집을 보수하는 데 쓰라고 제안했지만 돌쇠는 끝내 고개를 저으며 그 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웃들의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돈보다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라고 돌쇠는 말했습니다. 그의 청렴하고 순수한 대답에 마을 어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돌쇠의 인품이 마을의 새로운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돌쇠는 대신 그 돈으로 다가올 겨울에 마을에 홀로 계신 노인들에게 땔감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역제안을 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수선했던 돌쇠의 집 마당이 어느덧 말끔하게 정리되자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선앙당을 청소하고 다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제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돌쇠의 안녕과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제단의 가장 앞줄에서 조상님께 술을 올리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정직한 마음 잃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례가 끝난 뒤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은 마치 돌쇠의 마음처럼 투명하고 밝게 온 대지를 비추었고 숲속의 나무들도 바람에 화답하며 마을의 평화를 축복하는 듯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마을 광장에서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돌쇠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평소에는 듣기 힘들었던 칭찬과 격려를 한 몸에 받았으며 그를 괴롭히던 바보라는 별명 대신 진실한 나무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돌쇠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소매를 붙들고 아저씨가 정말 용감했어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돌쇠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끄러웠던 마을의 갈등은 시원한 막걸리 한 잔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속에 녹아내렸으며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다정하게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박영감님은 돌쇠 옆에 앉아 천천히 담배를 피우시며 돌쇠야.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해서 가끔은 안개에 가려 길을 잃기도 한단다. 하지만 너처럼 밝은 빛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개는 금방 걷히게 되어 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감님은 또한 네가 이번에 보여준 용기는 단순히 너 자신을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양심을 지킨 것이니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살거라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돌쇠는 영감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자신의 뿌리를 단단히 받고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고 마을은 오랜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온 속에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돌쇠는 대문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배웅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웃들은 돌쇠야. 내일 산에 갈 때 같이 가세나. 집에 남는 반찬이 좀 있는데 가져다 줄게라며 정겨운 인사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끌벅적했던 마당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예전의 쓸쓸한 정적과는 달리 이제는 충만한 온기와 사랑이 가득 차 있는 포근한 침묵이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이 소중한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돌쇠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진 작은 사당을 정리하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새로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다시 웃으며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안심하고 쉬십시오라고 그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예전의 근심 어린 표정 대신 한층 성숙하고 단단해진 기품이 느껴졌으며 그의 눈동자에는 내일을 향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방구석을 정리하며 이제는 혼자라는 외로움보다 마을이라는 큰 가족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든든함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튿날 새벽, 돌쇠는 평소보다 더 가벼운 몸놀림으로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행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의 도끼날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지게를 지고 대문을 나서며 어제 마을 사람들이 고쳐준 담장과 정갈해진 장독대를 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목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저마다 돌쇠야 잘 다녀오너라. 오늘 날씨가 좋으니 나무 많이 해오게라며 반가운 인사를 건넸고 돌쇠는 그 응원에 보답하듯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속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맑고 청량했으며
숲의 정령들이 돌쇠의 귀환을 반기듯 나뭇잎을 흔들어 부드러운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돌쇠는 산중턱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며 마을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과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마치 한 폭의 평화로운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킨 것은 단순히 한 채의 집이 아니라 이 소박하고 아름다운 마을 전체의 풍경이었음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도 진실을 말하면 세상이 들어주는구나라는 깨달음은 그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다시 도끼를 고쳐쥐고 욕심내지 않고 오로지 자연이 허락한 만큼의 나무만을 골라 조심스럽게 베어지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성실한 하루의 일과를 이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어 나무를 가득해 내려오는 돌쇠의 등에는 어느덧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의 지게 소리는 마을 어귀까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돌쇠가 오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그의 지게 뒤에 매달리며 장난을 쳤고 돌쇠는 아이들의 재롱에 피로를 잊은 채 허어 웃으며 마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을에 보배가 온다며 농담 섞인 칭찬을 건넸고 돌쇠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내심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어가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돌쇠라는 따뜻하고 정직한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저녁은 다시 평소처럼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속에는 예전보다 훨씬 깊은 신뢰와 우애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와 달빛 아래에서 내일 쓸 연장들을 정비하며 하루를 갈무리했는데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오는 이웃집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들렸고 그는 더 이상 홀로 밤을 지새우며 눈물 찢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새 과부가 남기고 간 혼란의 찌꺼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마을은 돌쇠의 정직함을 양분 삼아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돌쇠에게 가끔 들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지혜로운 말씀들을 들려주셨는데 영감님의 존재는 돌쇠에게 돌아가신 아버님처럼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영감님은 돌쇠가 수확한 감을 이웃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나눔은 곧 채움이라 했거늘 너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구나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돌쇠는 그 말씀에 힘입어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도 아낌없이 이웃과 나누며 마을의 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쇠의 집은 마을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 찾아와 조언을 구하거나 잠시 쉬어가는 따뜻한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돌쇠는 그런 이웃들을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잔치였던 김서방네 환갑잔치 때 돌쇠는 마을을 대표하여 축하의 글을 올리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비록 글재주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 쓴 그의 축사는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렸으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돌쇠의 맑은 심성에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사랑하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의 단순한 진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어떤 화려한 문구보다 강력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삶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돌쇠는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미리 해둔 땔감을 지게에 실어 나르느라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을 줄이면서도 남의 방이 따뜻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가슴 속에도 훈훈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야, 내 덕분에 이번 겨울은 참으로 따뜻하겠구나라는 이웃들의 고마운 인사는 그에게 그 어떤 산삼보다도 힘이 되는 보약이었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다시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그의 지게 위에는 햇나무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을 때 돌쇠는 자신의 집 뒤편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새로 심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얻은 소중한 깨달음을 잊지 않기 위한 약속의 나무였으며 자신과 마을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염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정성껏 물을 주며 이 나무가 자라는 만큼 우리 마을의 믿음도 깊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돌쇠의 성실함이 맺은 아름다운 결실과 평온한 마지막 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정직의 가치를 지켜낸 돌쇠의 모습은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선사할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돌쇠는 자신의 방에 누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벗삼아 평화로운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마을의 모든 집은 저마다의 행복을 품은 채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돌쇠는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살았음에 감사하며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주할 눈부신 햇살을 기대하며 서서히 무거운 눈꺼풀을 닫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탐욕이나 미움 대신 용서와 사랑의 씨앗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 씨앗은 앞으로 수많은 계절을 지나며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이제 평온함이 온 마을을 덮고 돌쇠의 꿈속에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시간입니다. 마을의 첫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기 시작한 어느 겨울날의 초입.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붕 위에는 하얀 눈꽃이 솜사탕처럼 가볍게 쌓여 아침 햇살을 받을 때마다 보석처럼 반짝였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정겨운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푸른 하늘로 천천히 흩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길에서 서로를 마주할 때마다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안부를 건넸고 지난날의 오해와 불신은 차가운 바람에 씻겨 내려간 듯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쇠의 집 마당에도 깊은 평화가 깃들어 그가 정성껏 가꾼 감나무에는 마지막 남은 까치밥 한두 개가 선명한 주황빛을 띠며 오가는 산새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정성스럽게 쓸어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눈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예전에는 홀로 하는 마당 쓸기가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담장 너머로 건너오는 이웃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그의 아침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었지요. 그는 부서졌던 담장을 매만지며 이웃들이 보여주었던 정성과 사랑을 다시금 떠올렸고 자신이 지켜낸 정직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열매를 맺었는지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돌쇠의 투박한 손에는 여전히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손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믿음직한 상징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소중한 손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돌쇠가 지게를 지고 대문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처럼 반가워하며 그에게 다가와 정겨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돌쇠야, 오늘도 산에 가는구나. 날이 추우니 조심해서 다녀오너라라며 김서방이 따뜻한 장갑을 건넸고 이씨 할머니는 갓 구운 따끈한 백설기 한 덩이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네. 어르신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라고 화답하며
마을 길을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라 불리지 않았으며 마을의 온기를 지키는 든든한 나무꾼이자 진실한 이웃으로 인정받으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산으로 오르는 길목에서 돌쇠는 자신이 심었던 약속의 나무가 눈 속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서서 대견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나무는 비록 가지가 가늘었지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며 다가올 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난을 이겨낸 자신의 모습과 닮아 보였습니다. 돌쇠는 나무 주변에 눈을 다독여주며 너도 나처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마을을 지키는 듬직한 나무로 자라나거라라고 나직이 속삭이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숲은 고요한 침묵 속에 돌쇠의 목소리를 품어주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는 마치 돌쇠의 다짐에 화답하는 부드러운 노랫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돌쇠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마을 회관에 들러 자신이 정성껏 해온 최고의 찐나무들을 한 짐 가득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아 화력이 좋은 참나무를 골라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지내십시오라고 말하며 그는 땀방울을 닦아냈습니다. 박영감님은 돌쇠의 등을 토닥이며 우리 마을에 너 같은 청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구나. 네 마음이 담긴 나무라 그런지 보기만 해도 벌써 방안이 훈훈해지는 것 같구나. 라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변함없는 성실함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진정한 부유함이란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마을에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깔리자 돌쇠의 집 마당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돌쇠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귀한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돌쇠를 상좌에 앉힌 뒤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그간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했고 갓 지은 쌀밥에 하얀 김은 추운 겨울밤에 공기를 따스하게 데워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이웃들을 보며 생전 부모님이 강조하셨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씀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며 벅찬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영감님은 술잔을 높이 들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무거운 진심을 담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을 어지럽혔던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폭풍이 남긴 교훈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진실한 내면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돌쇠가 몸소 보여주었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경솔했던 과거를 반성했고 앞으로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굳건히 믿어주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돌쇠는 어르신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정직함이 마을의 새로운 뿌리가 되었음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아쉬운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갔으며 돌쇠는 대문 앞까지 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배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김서방이 돌쇠야. 내일 아침에는 같이 토끼몰이라도 가자꾸나라며 어깨를 두드리자. 돌쇠는 네. 형님,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당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예전의 차가운 정적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가 가득 차 있는 포근하고 묵직한 침묵이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이 소중한 마을의 평화를 위해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돌쇠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해진 구들장에 몸을 뉘었는데 등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마치 부모님의 품처럼 부드럽고 안온했습니다. 그는 촛불을 끄기 전 머리맡에 놓인 부모님의 낡은 성경책과 유품들을 어루만지며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디어 마을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정직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라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하얀 눈발이 다시금 흩날리며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고 돌쇠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평온의 성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 마주할 눈부신 설경과 이웃들의 밝은 얼굴을 꿈꾸었습니다. 돌쇠는 꿈속에서 울창하고 푸른 숲을 거닐었는데 그곳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부모님을 만나 손을 맞잡고 끝없이 펼쳐진 평화로운 들판을 달렸습니다. 부모님은 돌쇠의 손을 꼭 쥐어주며 장하다, 우리 아들, 네가 정말 큰 일을 해냈구나라며 칭찬해 주셨고 돌쇠는 그 응원에 힘입어 더욱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숲의 요정들과 산신령님도 나타나 돌쇠의 정직함을 축복하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을 건네주었고 돌쇠는 그 샘물을 마시며 온몸에 새로운 활력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따뜻하여 돌쇠는 잠결에도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으며 그의 깊은 수면은 마치 깊은 산속의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새벽녘, 마을은 하얀 눈 속에 폭 파묻힌 채 세상에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고 돌쇠의 방 안에도 차분하고 맑은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부모님께 올리는 아침 문안 인사를 잊지 않았으며 창문을 열어 상쾌하고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슴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닭 울음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종소리처럼 들렸고 돌쇠는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집신끈을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마당의 눈은 어제보다 더 두꺼워졌지만 돌쇠에게 그것은 치워야 할 짐이 아니라 마을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하늘이 내린 축복의 가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쇠가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하자 어느새 일찍 일어난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씩 돌쇠네 집으로 모여들어 함께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야, 혼자 고생하게 둘 수 없지.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 마을길까지 깨끗하게 치워보자고 라며 청년들이 힘차게 삽질을 시작하자 적막했던 새벽 공기는 금세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돌쇠는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이 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깊게 뿌리 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돌쇠라는 구심점을 통해 더욱 끈끈하게 결속되었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 치우기를 마친 청년들은 돌쇠가 정성껏 끓여낸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마루에 둘러앉아 앞으로의 마을 발전 계획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번 봄에는 마을 공동밭을 일궈서 더 많은 수확을 얻어보세. 돌쇠에 네가 앞장서 준다면 우리 모두 기쁘게 따를 것이네 라는 제안에 돌쇠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면서도 기꺼이 돕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돌쇠는 단순한 나무꾼을 넘어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였고 그의 정직한 의견은 마을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맑은 눈을 보며 자신들도 그처럼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다는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